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어제 간밤 사이에 연준에서 시나리오가 하나 유출된 것 같아요. 시나리오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고 그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가 나왔는데 한번 또 오늘 좀 재미있고 약간은 복잡하지만 머리 아프지만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 스릴러처럼 그런 얘기 한번 같이 한번 또 해보죠. 어제 저기 지표가 좀 나왔죠. 좀 시장에 말이 많더라고요. 요즘 지표들이 그 전날 나온 것도 그러고 그 전에 바로 그 회원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다뤘지만 CPI부터 해서 살살 좀 지표들이 마음에 안 들긴 하죠. 물론 어떻게 나오든 상관은 없죠. 지금 옐런과 파월이 어떻게든 받쳐주겠다고 지금 날마다 나와서 선거전, 정치 선거전 뛰고 있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든든하죠. 증시는. 그래서 증시는 하루 놀래도 금방 회복되고 별로 충격 받지도 않죠. 그런다고 해도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하나둘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표들은 사실 여러 부분에서 삐걱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때마다 그 충격에서 얼른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옐런과 연준이 나서서 받쳐주겠다고 매일마다 노골적으로 티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지금 지표들로 가려진 실물 경제, 이 표면 아래에서는 우리가 심상치 않게 지켜볼 움직임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그 몇 가지 AI 테크 종목들만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나고 과열 현상이 계속되는 와중에 사실 우리한테는 좋다 하지만 세력들도 뒤에서는 은근히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그 움직임도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연준과 옐런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밑에서 받쳐주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또 요새 연준 위원들도 나와가지고 전부 걱정 마라. 잠깐 지표가 좀 노이즈가 있어 팡팡 튀는데 계절적 요인으로 어차피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잘 가고 있다. 연착륙으로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우리가 금리 인하도 조만간 해줄게. 걱정 말어. 이렇게 떠들어주는 시장에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더할 수 없이 좋은 상황이고 더할 수 없이 안전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도 나라에서 받쳐주고 다 지원해주겠다는데 여기에 돈을 안 묻어? 누가 안 묻어요? 제가요?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볼 게 있다. 어제 나온 1월에 나온 지표들 어제까지 또 계속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록 1월 한 달 만에 굉장히 그 추운 한파 그런 걸로 인한 계절적 요인과 1월 첫 달에 한 달치 전체를 이렇게 보기 위한 어떤 임금 협상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깜짝 반등이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는 그런 게 지금 월가 분석의 어떤 대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틀 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 방위적으로 전 부분에 걸쳐서 다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네. 조금씩 왜 이러지? 그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 좀 놀랬던 지난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CPI에 이어서 어제는 또 1월 달에 소매 판매 미국은 그렇게 잘 나간다며 3분의 2가 소비인데 미국 소비자들이 그냥 아주 날마다 플렉스 한다며 돈을 흥청망청 쓴다며 그래서 미국 경제는 잘 나가 했는데 어제 나온 1월 소매 판매는 이거 역시도 둔화되는데 예상보다도 크게 둔화되고 또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 방위적으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소비가 그게 급속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었다 이겁니다. 1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낮게 나오고 또
지난 12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연말 산타 랠리 이렇게 돈을 잘 쓴다 미국은 했는데 그 12월에 뜨거웠던 소매 판매도 이번에도 역시 하향 조정.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많이 하향 조정. 아유 이제 뭐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대충 알죠 느낌. 자 1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4분의 1 토막 4배나 감소했다. 이거 뭐지? 1월 들어 갑자기 나오는 요새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이 좀 차갑습니다. 물가는 다시 오르고 소매 판매는 급감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살펴보죠. 전월보다 0.8% 줄어들었답니다. 월가는 0.3% 감소만 예상했는데 어이구 너무 많다.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었다. 12월에 그렇게 소매 판매 뜨겁다 좋아했던 것도 0.6% 증가해서 0.4% 증가로 대폭 하향 수정됐습니다. 예.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지갑을 닫고 돈을 안 썼냐? 13개 카테고리 중에서 9개 아주 전반적으로 다 나타났죠. 여기 보면 뭐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1월에 추운 날씨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1월 소매 판매가 부진할 수도 있다. 라고는 하지만 그걸 고려해도 너무 많이 줄었다. 지금 이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러면서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급락하고 12월에 좋았던 데이터도 큰 폭으로 하향 수정되었다. 온라인 매출 감소 등 세부 사항을 뜯어봐도 낙관적인 점은 단지 몇 가지에 그친다.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지? 소비자들은 진짜 지치기 시작했을까? 제가 지난 12월 그 뜨거운 그 미국 소매 판매가 나왔을 때도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개인적으로 한번 했었죠. 12월에는 다들 연말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돈 쓴다. 하지만 그 돈을 정말 큰 거 안 사고 짜잘한 거, 소확행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사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소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냐? 12월 한 달만 보고 미국 소매 판매 뭐 소비 굉장히 뜨겁다 좋아하지 말고 지나가서 한번 보자 더 말씀드렸었죠. 지금 1월달 보니까 이렇게 12월에 뜨거웠던 것도 엄청나게 하향 조정되고 1월달은 또 예상보다 훨씬 차갑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 소득을 올려주고 그것으로 돈 써라 해서 소비를 받쳤지만 사실상 2년 동안 고금리와 고물가의 환경이 계속 지속되면서 미국에서도 많은 좀비 기업들, 중소기업들, 미국 가게, 서민들의 가게 역시 갈수록 힘들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실물 경제에서는 그래서 연일 계속되는 연체율과 파산율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심해졌는데도 그것을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다. 인플레이션 효과, 인플레 효과로도 경제 성장이 올라가니까요. 인플레 효과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바이든 정부가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돈을 쏟아부어서 경제 성장률 등의 지표를 억지로 높여놨죠. 이걸로 눈가림을 해온 겁니다. 자, 이제 금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2월 달에 나온 뭐 다우 지수에 속한 그 소비재 기업들 어닝 실적들을 보면요. 이제 소비자들이 더 이상 가격 인상에 안 사줍니다. 예전에는 가격 좀 올려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하고 사줬는데 이제는 지갑을 닫기 시작한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기업들도 이 소비재의 가격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올렸더니 이번엔 매출이 줄어버렸더라. 그런 지금 보고들 슬슬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물가는 이제 안 사주니까 더 이상 기업들이 생필품 가격을 못 올리게 되니까 내려야 되니까 이것이 디스인플레를 촉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소비의 위축이 지금 동시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금년에도 임금 상승률을 막 높여갖고 많은 임금을 주게 되면 소비자들이 다시 돈 써도 되겠네 하고 지갑 열고 경제는 활성화 되겠지만 그러면은 인플레는 다시 잡히지 않는 거죠. 연준이 보는 것도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안 된다 경계하고 있잖아요. 대신 미국 경제는 화랑이겠죠. 사실 배후 금융 세력들이 바라는 건 제가 볼 땐 이겁니다.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계속 침체 없이 미국 소비 활성화되고 미국 경제만 홀로 세계에서 잘 나가면서 그러면서 인플레는 사실 2%까지는 안 되고 지금 사람들이 뭐 돈 잘 쓰니까 그냥 3% 정도에서 적당히 타협보자. 중립금리. 그래서
지금 고금리를 계속 이어나가자. 근데 경제는 계속 잘 좋다. 인플레도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끝까지 2%까지 뭐 완수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 뭐 거의 잡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하면서 가는 거죠. 예.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덕분에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퍽퍽 힘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딱 좋은 시나리오죠. 사실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누구만 없으면, 트럼프만 없으면요. 예. 하지만 이제 금년에는 선거철이고 많은 재정 정책들, 작년처럼 이렇게 돈을 쏟아 부으면서 똑같이 갔으면 됐는데 이제 공화당과 트럼프가 이제 태클을 걸죠. 금년에는 엄청나게 겁니다. 정부 주도에 돈을 부으면서 주도하는 그런 경제 활성화는 바이든의 지지율을 올려주겠죠. 어쨌든. 근데 공화당은 그게 싫죠. 트럼프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저놈들 저러다 나라 망하지. 저렇게 지금 돈 풀면 나라 부채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제대로 구조조정 될 때 쓰러져야 될 방만한 좀비 기업은 제대로 건전하게 부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말이야 돈으로 빚으로 나라 경제를 살린다. 안 된다. 나쁜 놈들이다. 나라 말아먹는 놈들이다 하면서 공화당이 열심히 공격하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금년에 작년처럼 재정 부양책을 또 일으키면서 돈을 부으려고 해도 이미 터져버리기 시작한 가계와 기업들 이미 신용위기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것은 사실 금리를 연준이 선제적으로 크게 내리기 전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대선 전까지 이대로 뜨거운 경제에 계속 고금리 상태를 조금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하면서 고지에서 천천히 하강하듯이 활강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버티고 싶을 텐데 문제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신용위기의 신호가 들려올 것이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의결해서 공화당이 계속 방해하고 태클 걸면서 작년만큼 바이든이 재정 부양책을 많이 풀지 못하게 막을 거니까 결국은 정부 주도의 그 관급 경제 활성화도 금년에 떨어지게 되면 마침내 그동안 억지로 돈을 붓고 통계로 감춰왔던 미국의 침체의 진면목이 마침내 미국에서도 나오게 될 확률이 점점 커진다 이거죠. 예.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시나리오 드디어 유출됐습니다. 예. 오늘의 본론이죠. 자, 이렇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옐런과 파월이 연대적으로 나서서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미국 경제를 받쳐주려고 해도 지금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11월까지 상당히 많이 남았죠, 지금? 예. 11월까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대로 계속 정말 그 뜻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도 결국 침체가 나올까요? 아, 애매하네요. 당장 한 2달 뒤에 선거면은 어떻게 2-3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미국도 뭐 침체가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은 그거 막으려고 경제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은 바이든 선거에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고한 대로 연준과 옐런이 나서서 금리 인하 막 하겠죠, 미국이. 즉 바이든 일병 구하기 작전, 선거 전략 때문에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숨 넘어가려는 중국도 드디어 미국발 금리 인하, 전 세계적 금리 인하 시기 피벗이 시작되는구나. 자기들도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고 지급 준비율만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소극적으로 버텼지만 이제 마침내 중국도 부동산 부채나 뭐 다 살리려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역시도 모든 나라가 다 금리 인하 쫙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이든 살리려다 중국도 살려주는 거죠. 하반기에.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들겠죠, 얘네들은? 아니면 이게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바이든 탓이 아닌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계획하에 외부의 탓으로 무언가를 원인을 돌리면서 아, 저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고금리를, 우린 정말 그러기 싫은데 미국의 고금리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네요. 저놈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반등되네요. 하거나 아니면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오지만 미국만 오는 게 아니라 세계에는 더 큰 경기 침체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다 폭삭 무너지게 만들어서 달러 강세와 기축통화 패권을 그대로 이어가는 쪽을 택하려 할까요? 아무래도 후자가 좀 더 얘네들한테는 욕심이 나겠죠. 예. 자, 말했듯이 제가 옐런과 파월
그리고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배후 금융 세력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경로의 다양한 시뮬레이션들 이미 돌려보고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플랜 A, 플랜 B까지 다 있을 것이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었죠. 그런데 그 영상 올리고 이틀 만에 드디어 마침 그들의 의중을 살짝 엿볼 수 있는 2024년도 미국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계획이 어제 나왔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매 해마다 실시하죠. 이번에는 금년에는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 지역은행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뭔가 옵션을 넣습니다. 더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를 하려고. 그게 뭡니까? 탐색적 분석이라는 걸 우리가 넣었는데요. 은행 예치금 가치의 급속한 조정 이런 거 시나리오 포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올해의 탐색적 분석에는 자금 조달과 시장 충격 스트레스와 관련한 각각 두 가지 요인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 스트레스 요인은 대형은행 예금 대부분의 가치가 급격하게 재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했고요. 대형은행 분석에만 적용되는 시장 충격 요인에는 대형 헤지펀드 5곳이 파산하는 시나리오가 적용됐다. 알듯 말듯 제목만 보면 두리뭉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했는데 자, 요새 제가 재밌게 가끔 보는 홍장원의 불앤베어 코너에 우리 홍장원 기자님께서 딱 이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그 소중한 자료들을 분석적으로 딱 아주 내놓으셨습니다. 아유 정말 이런 분들 참 멋진 기자님이죠. 남들 다 쓰는 그 경제기사의 뭐 뻔한 내용들 그대로 저기 뭐 다 복사 붙여넣기로 해갖고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직접 궁금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내용 다 분석해서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가져오죠. 이래야 기사를 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알죠. 요렇게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뭐 감이 잘 안 오죠. 감사합니다 홍장원님. 제가 요즘 당근으로 좀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그 참 사람이 그 모자라가지고 어찌나 물욕이 많은지 예전에 이사할 때 놀래더라고요. 혼자 사는데 뭔 짐이 이렇게 4인 가족 짐이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미니멀하게 제 연배 되는 분들 주변 친구분들하고 그런 얘기 하시죠.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다들 공감해요. 버리자, 줄이자, 진짜 미니멀하게 가자. 그것이 훨씬 자유롭다.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그래서 저도 요새 이렇게 물건들 많이 당근으로 내놓는데 뭐 이게 사실 좋은 물건도 아니고 뭐 그리고 뭐 이걸로 뭐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빨리빨리 팔려라고 굉장히 많이 헐값에 내놓는 편입니다. 뭐 물건 내놓을 때. 그러면 연락들이 막 오죠. 막 후다다다 온단 말이에요. 당근하고 보면 특히 나눔 같은 거 내놓으면 근데 이 좀 짠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거 이제 받으러 생필품이나 그런 거 뭐 다 이렇게 내놓으면 받아가시는 분들 중에 딱 그 만났을 때 느낌이 정말 이건 이분한테 필요한 거였구나. 이분은 정말 이런 거를 괜히 뭐 헛된 욕심이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그럼 저도 굉장히 기분이 짠하기도 하지만 뿌듯하죠. 정말 그 원하시는 분한테 그분이 너무 그 고마워하는 그거하고 그거 가져가는 걸 볼 때 정말 그게 돈이 뭐 실제 시중에서 살라면 뭐 몇천 원, 몇만 원 안 하는 돈일 수도 있는데 그분한테는 그게 너무 절실했고 좋았고 저도 그게 딱 그분한테 돌아갔을 때 만족감이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당근 하잖아요. 그 만족감이 나이 들면서 보면 이 돈으로 뭔가 이제 우리가 재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정말 잘 샀다. 이 물건은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내가 나중에 돈 벌고 성공하면 이거 하나 사야지 하고 꿈에 그리던 그 물건이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예. 정말 저기 말이야 딱 그 최고층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딱 이거 코스 요리 시키면서 이 딱 도시의 야경을 내가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면서 말이야 드디어 그 느끼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죠? 젊었을 때는 그래서 다들 나도 나중에 외제차 한번 타봐야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처럼 이제 중년을 넘어서 이렇게 연배가 이렇게 장년으로 넘어가면 그 돈으로 누군가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돈 잘 썼다는 생각 들지요. 맞죠? 돈의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화가 아니라 누구한테 맛있는 걸 사주든 뭘 하든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든 축하금을 주든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우이웃돕기 같은 거 딱 이렇게 내 가지고 이제 직접 받는 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누가 지금 이 추운 날 난방비 한 푼이라도 더 썼겠지? 그런 기분 들 때 그 만족감이 사실 제일 크죠. 돈 쓰고 나서 그 뿌듯한 그 마음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당근 때문에 했지? 한 번 더 요새 좀 느꼈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그 정말 그 돈 많으신 세계적으로 돈 많으신 분들이 세금 절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꾸준히 그 연예인들도 그러고 남들 돕는 기부나 이런 거 정말 꾸준히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맛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세상에 이렇게 돈 쓰는 맛이 이렇게 좋구나. 남들한테 어떤 그 가치가 전달될 때, 죄송합니다. 홍장원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스크랩에서 가져왔었습니다. 이번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2024년도. 자, 올해는 이거랍니다. 실업률 최대 10%까지 치솟는 거 가정하고요. 4% 5%도 아니고 10%입니다. 경제 공황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까지. 우리 IMF 때 이렇게 내려갔었죠. 주택 가격도 36%까지. IMF급 위기가 왔을 때 오는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계속 몇 년째. 대단하죠. 대형 은행들을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한테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켜오는 거죠. 이 대형 은행들이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엔 특히 뭐라고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형님들. 정말 당국이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전제하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우리한테 강요한다니까요. 하면서 여러 차례 반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제 조건을 딱 맞추려면은 은행이 돈 장사를 못해요. 이 비상금들, 이 전제 조건에 맞는 비상금들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을 빌려서 돈을 굴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의 전제 조건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한 건 물론이고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대공황급의 경제 위기를 전제로 하는 테스트입니다. 답답하겠죠? 대형금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 그만큼 은행은 돈 장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들이 많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2024년 올해의 스트레스 테스트 시험 문제는요. 오히려 더 가혹해졌습니다. 사실 올해는 금리나 지금 기정사실이잖아요. 드디어. 그 횟수가 연준은 3번만 할 거야. 월가에서는 6번 하겠지. 이런 설전들이 벌어질 정도인데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올해? 그것도 더욱 가혹해진 조건으로. 미스테리죠. 자, 올해는 더 추가한 메뉴가 있습니다. 탐색적 분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두리뭉실한 내용들 뭔가 숨기려고 이렇게 두리뭉실한 내용으로 표현을 한 건데 우리 홍장원님께서 적진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딱 직접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번역해서 4가지로 딱 내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데 금리도 상승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간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구체적으로 또 실시를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 다시 상승하면서 금리도 상승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만 살짝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글로벌 침체가 온다. 미국도 침체에 빠지는 거겠죠, 당연히. 예. 세 번째 시나리오는 뜬금없이 중소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중소 지역은행이 무너진 게 아니라 대형 헤지펀드 5개가 도산된다. 중소형도 아니고 대형 헤지펀드입니다. 대형 헤지펀드 5개가 미국 내에서 도산한다. 근데 그 여파가 세계로 퍼지면서 글로벌 침체가 온다. 근데 거기에 인플레이션은 죽지 않고 다시 재반등한다. 골치 아프네요. 3번 시나리오. 자, 4번 시나리오는 대형 헤지펀드 5개가 도산하면서 미국 등 글로벌 대침체가 온다. 그냥 침체도 아니고 대침체가 와서 인플레고 자시고 그냥 전 세계가 그냥 폭삭 망한다. 이게 4번입니다. 와, 이거 무섭네요. 듣기만 해도.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벌써 막 흥미진진, 가슴이, 죄송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낮에 제가 조증이 있나요? 좀 재밌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너무 목소리가 항상 쭉 처지는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하니만 못하네요 지금. 자, 재미있는 점은 이 올해 추가된 패스 경로에 따른 상세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4가지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것은 왜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재미로 하겠어요? 아니죠. 역시나 4가지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자기들이 시나리오 세운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을 눈여겨보면서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살펴봅시다. 살펴보면 1번, 2번 시나리오. 인플레가 상승하면서 다시 재상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연준도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되는, 금리가 상승하는 1번, 2번 시나리오는 바로 우리가 예전부터 작년 말부터 봤었던, 앞으로 이것 조심해서 보자, 길게 보자 했던 롤러코스터의 1번 경로입니다. 맞죠? 1번 경로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네. 우리도 어쩔 수 없네 하면서 금리 계속 높게 가져가는 거죠. 예. 사실 세력들이 제일 원하는 거죠. 지금 같은 재작년 같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중국이랑 전 세계 다 자기들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기축통화 시즌2를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시장이 보는 건 2번이죠. 예. 결국은 인플레 뚝뚝뚝 떨어지고 연준도 이제 금리 더 이상 올릴 필요 없네 하고 금리 인하하고 이제 위험하고 짜릿했지만 재밌었다 하면서 2번으로 탁 세상은 다시 너무 아름답게 돌아온다는 2번 연착륙 시나리오고요. 3번은 절대 그럴 리 없다는데 어디선가 뭔 일이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미국이랑 같이 폭망 떨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이 3번이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연준에서 나온 그 스트레스 테스트의 4가지 탐색적 경로 중에서 1번하고 2번 시나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면서 금리도 계속 고금리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여기서 조금 더 나중에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위험, 1번의 위험입니다. 롤러코스터. 인플레이션 안 떨어진다 하면서 지금의 고금리를 계속 가져가서 계속 달러 강세와 기축통화 패권전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그들이 선전하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도 미국 경제는 이렇게 잘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더라도 경제는 계속 돈을 들이부으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가져가고 인플레는 잘 안 잡히지만 그래도 작년 고점에서 75%는 떨어졌잖아요. 이 정도면 뭐 먹고 살만하지. 잘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지금 보면 1번 시나리오 보면 중간 정도의 경기 침체가 미국에 온다고 뒤에 붙어 있습니다. 어라라? 이 시나리오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1번의 이 말을 잘 보면요.
인플레 상승, 금리 상승하면서 중간 정도 경기 침체. 중간 정도 경기 침체 어디에 오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오는 거죠. 지금 미국 은행에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거니까요. 미국 연준에서. 근데 여기에 지금 빼먹고 말 안 한 게 있죠. 미국의 중간 정도 경기 침체 오는데 세계에는 엄청난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말을 안 했다고 봅니다. 예의상. 예. 일본은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눈치껏 우리가 이해해보자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나마 미국은 지금처럼 준비 잘 해놨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즉 미국만 충격을 덜 받으면서 세계적인 침체에서 살아남는 바로 가장 좋은 경우의 시나리오죠. 자기들이 볼 때는 악재가 닥쳐도 자기들 기축통화 패권을 가져가는. 반면에 2번 시나리오는 심각한 글로벌 침체라고 돼 있죠. 예. 미국도 못 피해가서 세계가 다 같이 폭망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래도 미국의 달러 강세는 지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미국의 많은 대형 은행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상업용 부동산 가격 40%까지 폭락하고 주택가격 36%까지 내려가는데 금리는 못 내려. 인플레가 상승하면서 금리는 많이 못 내려. 오히려 더 고금리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이 와중에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버티겠지만 유럽이나 독일이나 중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의 달러 강세는 지켜지겠죠. 달러 스마일 현상이죠. 그리고 3번과 4번 역시 이거죠. 3번과 4번은 경착륙입니다. 그냥 추락하는 거죠. 경착륙 하는 겁니다. 대형 헤지펀드 5개 도산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고 어떻게 뭐 가로 잘 막고 어떻게 유지시키냐 그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글로벌 침체, 미국 등 대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까지 살아남냐 아니면 완벽한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냐 그렇게 보는 게 3, 4번이죠. 지금 대형 은행권, 미국의 이런 대형 은행권은 이와 같은 철저한 스트레스 테스트로 지금까지 단련시켜왔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원래는 중소 지역은행도 그렇게 관리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풀어놨죠. 은행들 돈 장사, 이자 장사 좀 하게 해줘. 이게 뭐야 지금 공산당도 아니고 하면서 풀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도 많이 물려있고 또 지난 1년간 BTF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돈 대주면서 자산 건전화해라 하고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월달에 그게 끝나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려서 조만간 저놈들 터질 거야 눈여겨보고 있는 중소 지역은행들 몇 개 있죠. 예. 그거를 이미 투기 세력들은 얼씨구나 하고 공매도 슬슬 부채질하고 있는 거 저번 회원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패닉셀이나 뱅크런 이번에도 오지 않겠냐 약간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런 중소 지역은행들의 부실 채권 정도는 다 나라에서 맘먹고 들어가서 한번 보자 하면 볼 수 있고 이미 다 보고 받았고 대부분을 다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라 만반의 준비를 지금 옐런이랑 파월께서 해놓으셨고 또 터져도 자기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파악을 했었죠.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소형은행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는 다 소형은행이 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커피숍에서 슬쩍 의중을 떠봤지만 그때도 걱정 마라 우리 생각은 다르다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옐런님께서 자신하셨고요. 그러나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미국 연준과 재무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어두워서 들여다볼 수가 없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레버리지 부실이 존재하는 또 다른 금융권과 비금융권들이 있다. 우리가 이걸 그림자 금융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나열해보자면 연기금, 보험사, 증권사, 그 다음에 최근 몇 년 사이 제로금리에서 막 테크 여러 군데 막 문어발식 확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규모가 커져버린 사모펀드와 같은 대형 헤지펀드들. 항상 제가 쭉 얘기했었죠. 그 얘기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3, 4번 시나리오 보시면 맞죠.
대형 헤지펀드 딱 자기들이 지금 눈여겨보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한 5개 정도 터지면 어느 정도 규모라고 해서 5개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3, 4번 시나리오에 바로 이 그림자 금융권 대형 헤지펀드 5개 도산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2월달 와서 쭉 봤던 흐름 계속 그대로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실제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딱딱 이러지 않을까 이 양반들도 봤는데 실제 이런 걸 받쳐주는 기사들이 딱딱 나오면 재밌죠. 마치 명탐정 코난이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런 재미 못 느끼세요? 저만 재밌나요? 이처럼 3번과 4번의 시뮬레이션에는 5개의 대형 헤지펀드 도산을 전제로 깔아놨습니다. 아니 지금 날마다 연착륙과 골디락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싸움에서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할 거고 금리 인하 조만간 한다 기정사실화된 마당인데 왜 뜬금없이 헤지펀드 금융위기 신용위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죠? 오히려 요새 보면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맨날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바이든 재선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여차하면 자신들이 구원투수가 되어주겠다. 열심히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 불안해하지 마라. 떨지 마라. 증시 우리가 다 받쳐주고 미국 경제 다 받쳐주겠다. 이런 발언들 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사상 최고점 갱신했잖아요. 아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이제 날아갈 일만 남은 거지. 뭐 이보다 더 낙관적일 수는 없는 정말 좋은 상황 아닙니까 요새? 그런데 뭔가 한쪽이 불안해. 마음 한구석이. 지금 보십시오. 어제 1월 소매 판매 또 CPI 그런 거 막 나오니까 지금 선거운동 하러 가신 우리 옐런 누님 이틀 연속 계속 나와서 걱정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여러분들. 예? 기대보다 높은 뭐 1월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 당황하지 마세요. 상업용 부동산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 건전하고 우리 다 막 연일 이런 얘기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 하면 시장 날아가야죠. 그래서 지금 사실 계속 날아가는 중이고요. 예. 2분만 나왔습니까? 연준 2인자가 또 나와가지고 어제는 직접 상업용 부동산 걱정 마십시오. 은행 튼튼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파악해놨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하필 헤지펀드가 그것도 어디 뭐 방만한 경영을 하는 찌끄만한 뭐 그런 데가 아니라 아주 건전한 대형 헤지펀드들이 줄줄이 5개나 도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을까요? 너무 무섭죠 지금. 너무 지금 겉과 속이 다르죠? 자 이것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간 오랫동안 지속된 고금리 환경 그 안에서 수많은 레버리지 부채로 이미 속이 고금리를 못 견디고 썩을 대로 썩어서 부실 자산이 엄청 부채가 많아진 것이 여기저기 많다는 걸 지들도 경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항상 지난 2년 동안 제가 항상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했던 거 있죠. 예. 오랜 고금리와 함께 QT의 효과가 이미 충분히 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 드디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해도요. 5%대 금리가 하루아침에 1%로 쭉 내리는 건 아니죠. 지금 계획은 그건 아니잖아요. 천천히 조금씩 내리는 거고 또 달러 기축통화 패권 이 싸움 때문에 연준은 되도록이면 안 내리고 그대로 가거나 내리더라도 0.5, 0.5, 0.5 조금씩 이렇게 내렸으면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동안 버텨오던 미국의 부실 채권도 이제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게 자꾸 나옵니다. 즉 예전에 제로금리 시대에 발행했던 채권들도 이제 만기가 다가와서 금년에 새로 갈아타야 되죠. 그러면 뭐 5% 아니면 4%짜리 고금리로 결국은 갈아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회사들과 또 이렇게 금융 감독을 받지 않는 제도적인 사각지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이러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의 부실 위험은 아주 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2년간의 부실이 쌓이고 쌓인 거죠. 사실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는 그 규모만 보면 그 2008년도 뭐 모기지론 사태 때하고 틀리게 아주 이제 적은 분야이고 다른 데로 뭐 연쇄적으로 뭐 다른 전체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번질 위험은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저도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나비 효과가 문제다. 실제적으로는 아주 작은 트리거이지만 저런 대형 부실들의 연쇄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 특히 그것이 그림자 금융권 무시 못한다 했는데 바로 어제 나온 시나리오에서 3, 4번이
대형 헤지펀드 5개 도산 딱 들고 나온 겁니다. 예. 즉 이러한 레버리지 연대보증의 부실 채무는 지금 전 세계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오직 그걸로만 하나의 거의 단일 독점된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시나리오 제목이 바로 대형 헤지펀드 도산 5개 도산입니다. 플러스 글로벌 침체입니다. 즉 이것이 알 수 없는 연대 레버리지 연대 보증 책임으로 막 물려갖고 그 나비 효과가 어떤 허리케인 태풍으로 번질지, 세계적인 신용위기 금융위기로까지 번지게 될지 그런 상황까지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하는 겁니다. 3번 시나리오가. 다만 그 와중에 보면은 3번 보면 글로벌 침체이지만 4번과 달리 4번은 미국까지 다 대침체가 오는 거지만 3번은 상대적으로 미국은 잘 선방하고 다른 나라들이 심하게 무너지는 그 경우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시나리오 끝부분에 보면 플러스 뭐가 꼬리가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플레 우려. 왜 이런 거를 가정했을까요? 이런 조건들을 달아놨을까요?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즉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우리가 그때 2024년 세계경제 변수에서 거시경제에서 봤던 3가지 항목 중에 하나죠.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과 그걸로 확실하게 올해 더 단단하고 넓게 펼쳐질 전선들, 이제 아시아 전선까지요. 예.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세계적인 공급망은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제재 효과를 주고받으면서 당장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서서히 뜨끈뜨끈 데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다시 전 세계의 인플레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네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 대형 헤지펀드 5개가 도산하고 미국은 그나마 잘 버티지만 다른 나라들 크게 침체에 빠지는 거. 침체에 빠지면 이거 살리려고 모든 나라가 다시 돈 풀면서 금융 완화로 가겠죠. 그리고 침체로 이렇게 막 빠지게 되면은 사실 뭡니까? 인플레이션 물가도 뚝 떨어져야 되죠. 근데 인플레 우려가 붙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 디커플링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서로 간에 이제 완전히 반토막 나면서 계속 고물가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겠네요. 안 좋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그림 보여드렸었죠. 지정학적 갈등, 전면전은 아니지만 바둑으로 치면 중요한 길목에 상시적인 분쟁 효과를 일으켜서 이 달러 기축통화를 가져간다. 지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여기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이 대륙으로 서로 교역하던 거 완전히 끊어졌고요. 예. 유럽은 이제 여기서 땅에서 가져오던 걸 바다로 배를 돌려서 세계 여러 나라 대서양 건너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다 받아와야죠. 그러니까 유럽의 인플레가 지금 가라앉지를 않는 겁니다. 예. 거기에 계속 경기 침체로 빠지고 있고요. 또 이 흑해를 통해서 뭔가를 가려고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크림반도 건드리 또 투닥투닥하면서 흑해에서도 완전히 지금 곡물 수출이고 뭐고 지금 난리가 났죠. 막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바둑에서 중요한 세계적인 물동량이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데인데 거기다 지금 이렇게 막아놨죠. 그리고 여기 홍해와 아라비아에서 여기에서 지금 알고 계시죠? 중동에서 여기 뭐 번영의 수호자 어쩌고 여기 가고 여기 당분간 우리 청소할 동안 얘네들 청소할 동안 좀 돌아가라 미안하다 해가지고 이리 못 가고 있죠. 이 찐한 곳 여기도 지금 막고 앞으로 이제 뭡니까? 4월 5월부터는 여기 아시아 대만 해협에서 여기 이렇게 오는 여기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딱딱딱 지금 올해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전선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전 세계의 물동량과 공급의 어떤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달아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란 거죠. 또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가운데 있는 그 파나마 운하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가뭄과 이상 기후로 파나마 운하의 그 계단식 도크에 물이 안 차죠. 그래서 예전만큼 많이 배가 못 지나가는 건 이미 오래된 일이고요. 해야 되는데 너무 늘어진다. 자, 보십시오. 1월 수입 물가가 어제 마침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1월 수입 물가가 요것도 어제 나왔는데
전월 대비 0.8% 상승했대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물가가.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물류랑 이런 물류 비용 이런 거에 영향이 크겠죠. 2022년 3월 이후 갑자기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입니다. 월가 예상을 벗어났죠. 사실 그 전부터 한 2주 전에 나왔던 설 연휴 전에 나왔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연은 이런 데서도 그 물건에 대한 지불 가격,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부자재, 상품에 대한 지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두 군데 다 그렇게 집계된 적도 나왔었죠.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향이 갈수록 조금씩 더 커지는 거. 아, 그렇죠. 보십시오. 세계 2위 해운사인 머스크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냐면 홍해 사태 하반기까지 지속된다. 언제는 뭐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미국 주도 다국적 연합국 후티 반군이 홍해 긴장 지속한다. 자,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이 12%가 지났는데 해운사들 이미 뭐 길게 돌아가야 되고 홍해 아덴만은 이미 항해 중단했고 이거죠. 서울에서 맨날 그 교통 정체되는데 지하철 공사 언제 끝나는 거야? 몇 년째 하는 거야? 끝도 없죠? 여기는 위험하니까 못 지나가.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미안한데 좀 돌아가 하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답답하죠? 다 우리가 예상했던 움직임이고요. 2년 전부터. 쭉 지금 완성되는 거 보시죠. 이런 완성되는 흐름에서 저랑 같이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어쩌다 제 영상을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딱 들어오신 분들은 이 전쟁을 결국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면은 전혀 이런 사정을 모르니까 저 자식은 빨갱인가? 지금 계속 미국 잘못했다고 했고 뭐 이란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팔레스타인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둔하네. 딱 오해하기 좋은 저 큰 흐름에서 이렇게 같이 좀 보셨으면은 이해들을 하실 텐데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4번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글로벌 위기, 대공황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폭삭 글로벌 대침체로 가버리면 모든 자산의 버블이 지금 다 꺼지는 거고요. AI 투자의 열풍도 급속히 꺼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관들이 자기들 급한 그 유동성 위기를 막으려고 채무에 따른 손해부터 막으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알짜배기 값이 그동안 많이 오른 것부터 다 이제 다 팔아치우면서 현금 마련하려고 하겠죠? 그럼 뭘 팔겠습니까? AI 관련주 빅테크들이죠. 이것부터 다 팔아치우니까 뚝 떨어지겠죠. 현금 마련하. 그럼 미국도 못 피해가는 상황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봤던 예전부터 예상해봤던 롤러코스터의 어떤 그 장세에 맞춰서 지금 연준에 나온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하고 연관해서 지금 그 경우의 수들을 연준은 이런 말까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실제 그 내용이 뭔가 좀 더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이놈들 요런 시나리오까지 다 생각하고 플랜 A, 플랜 B 지금 돌리고 있구나. 대충 이놈들 시나리오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여기서 우리는 몇 수 앞을 더 내다봐야 되죠. 바둑처럼 몇 수 앞을 좀 알파고하고 싸우듯이 몇 수 앞을 더 내다보자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네 가지의 탐색적 경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1번하고 2번은 결국 인플레가 안 잡혀서 다시 상승해서 금리도 상승하는, 즉 결국 인플레 제대로 못 잡게 되고, 그런데 미국 경제는 그래도 인플레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견딜만 하다. 미국 경제는 잘 나가네. 지금까지는 계속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선전하는 거하고 틀리게 인플레 안 잡히는데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전 세계가 심각하게 미국 포함해서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런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러죠? 1, 2번 시나리오는. 만약 이런 상황이 앞으로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반기 당장 앞으로 몇 달간은 뭐 인플레 지금 금리는 계속 이걸로 당분간 여름까지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 경제는 잘 나가니까 연착륙이다 할 텐데 1, 2번 시나리오로 미국도 경기 침체에 빠지고 전 세계가 심각한 글로벌 침체에 빠진다고 해봅시다. 언제 그럴까요? 하반기부터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상반기를 잘 버텨도 미국 대선은 11월이죠.
그때까지도 계속 미국 경제 잘 나갑니다 하고 선거를 치르면 좋을 텐데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1번, 2번처럼 저렇게 미국도 결국은 경기 침체 오고 우리 첫 번째 챕터에서 본 거죠. 결국은 가릴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오고 아니면 전 세계가 심각한 글로벌 침체 미국까지 해서 심각하게 오거나 그 경우를 보는 거죠. 그러면 11월 대선 전에 이런 일이 터질 확률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 막판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선거 한두 달 남겨놓고 저런 일이 벌어지면 인플레도 못 잡고 경제는 망가지고 그러죠. 사실 지금 본격적인 선거 전 미국은 각 그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 해가지고 진짜 대선 후보 딱 이분을 대선 후보로 밀겠습냐고 추대되는 게 지금 6월, 7월 그쯤이죠. 6, 7월인가 7, 8월인가 남의 나라 전당대회 뭐 대충 그쯤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하반기부터 진짜 본격적인 선거전인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결국 1번, 2번 시나리오대로 될 거라면 상반기 내내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이 잘해보려고 지금처럼 이것저것 노력하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 하반기에 막판에는 일이 터져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도 망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꼴로 갈 것 같다 하면은 아예 처음 상반기부터 제 생각엔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아시아에서까지 이제 완전히 완성시켜 놓고요. 그리고 국지적으로 빵빵빵 여기저기 터지는 국지전 문제를 발동을 시켜놔버리고요. 여름까지. 그러면 그 영향으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지금 중동의 어떤 물류 요것도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 인플레 영향을 끼칠 거고 또 아시아 전선 요것까지 완성해서 티격태격 또 상반기 여름에 하면은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반기에 세계의 침체가 오더라도 그리고 다시 오히려 인플레는 안 잡히고 반등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이 전쟁이나 이런 국지적 지정학적 갈등을 키워서 그렇게 만드는 모습이 차라리 훨씬 낫겠죠. 전략상.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핑계댈 수 있잖아요. 야, 이대로 가면 진짜 바이든 행정부는 최고로 잘할 수 있었는데 저 못된 놈들 저 북한이나 이란 푸틴 때문에 안 돼. 야, 결국 이렇게 됐네. 저놈들 때문에 인플레도 다시 오르고 세계의 경기 침체가 오고 우리 미국도 침체 영향을 받게 되네. 와, 저 못된 놈들. 이렇게 몰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만큼은 큰 충격을 안 받고 그래도 제법 버티는 시나리오가 일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사실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지금 트럼프 대선도 이기면서 달러 강세 고금리 유지 바이든 지지 세력 결집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제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최고겠지만 어차피 일어나게 될 거라면 1번 시나리오로 갔으면 하고 있을 겁니다. 자, 2번 시나리오는 그게 잘 안 될 때입니다. 인플레도 다시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하는데 심각한 글로벌 침체라는 건 미국까지 아주 크게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이 제일 덜 망가지겠지만요. 즉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요거 하나 문제는 생각이 괜찮은데 예상 외의 돌발 변수 어디선가 걷잡을 수 없이 튀어버리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죠. 불장난처럼 사방에서 지정학적 긴장을 억지로 예전만큼 지금 잘 안 따라주니까 우방 세력들이 지금 어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남부 가자 남부 막 또 비인간적으로 공습하면서 지금 뭐 프랑스, 네덜란드, 뭐 유럽도 지금 다 막 돌아서고 있고 지금 난리 났죠. 이건 아니다 하고 그리고 그 뭐 중동에서 후티하고 뭐 싸운다고 하는데도 지금 유럽이 잘 안 보냅니다. 지금 갈게 하면서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 무리하게 일을 키우고 그러면은 이 지정학적 긴장이 불장난이 더 위험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선가 누군가를 참을 수 없게 자극하게 되고 결국 미국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전쟁 상황에 자기도 크게 발을 담그게 되는 경우도 운이 없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북아프리카 전선 중동에서 자기들끼리 머리 터지게 싸울 때 미국은 에이, 왜 그래 싸우지 마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돈 한번 크게 벌어봅시다 하고 일본까지
다 저기 막 그 에너지 제재 이러면 안 되지. 자유 평화를 수호해야지 하면서 에너지 제재 막 해놓고 그 와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군수물자 에너지 팔면서 미국이 전 세계 최고 부자 국가로 거듭나고 있었죠. 바다 건너에서 구경만 하면서. 그런데 일본이 화가 나서 설마 그럴리지는 않겠지 저놈들이. 어디 감히 호랑이 코털을 건드려 했는데 일본도 궁지에 몰리니까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진주만 공습을 때려버렸죠.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참전을 선언하고 결국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막판에 참가하고 했죠. 그나마 아주 막판에 살짝만 발을 담궈서 미국은 큰 피해를 안 봤지만 결국은 너무 위험한 불장난 하다가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된 거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번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즉 일본처럼 세계적 경기 침체가 와도 미국만 뒤에서 웃으면서 에너지랑 군수물자 원자재 팔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역시도 크게 한 발을 담그면서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는 상황이겠죠. 이건 역시도 인플레가 다시 상승하고 미국도 경기 침체에 빠지는 등 바이든의 경제 실패 책임, 그 다음에 선거 전에 불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도 그 전쟁을 핑계 삼아서 악의 축, 외부의 탓으로 원인을 돌리면서 유야무야 국민적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겠죠. 더구나 1번, 2번 시나리오 모두 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몇 수 앞을 보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터지면 모든 게 다 나가리 되는 상황인데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인데 이 1번, 2번 시나리오의 그 탓을 원인을 지정학적 갈등의 악의 축으로 모를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비록 경제는 실패하고 바이든은 욕을 먹는 것 같아도 항상 전시 상황이다 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현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 우리가 분열하지 말고 국민의 지지세가 모이게 하는 효과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선거 때마다 북풍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지금 계속 하마스 핑계 대면서 전 세계한테 하마스와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똑같은 1인칭으로 지금 그 언론 작업을 통해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 같은 그런 악당으로 지금 몰아가죠. 전체가. 사실 제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꾸준히 역사나 이런 거를 자료들을 공부를 하시면 그게 아니고 언론에서 지금 특정 지역의 언론에서 특히 조만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편향적인가.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가지고 끈질기게 뭐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 최후의 1인까지 다 아이들까지 죽일 때까지 지금 공격하겠다 하는 거 그렇게 가면은 네타냐후 수명도 계속 연장이 되죠. 그것처럼 바이든도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 있겠죠. 지금 월가에서는 중동의 상황 등이 절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걱정 마라 하면서 별 신경 안 쓰는 척하고 안심하라고들 하면서 투자자들 등 떠밀고 있죠. 계속 장사합시다 하고. 하지만 바로 이러한 1, 2번 시나리오의 이런 지정학적 긴장을 일부러 섞어놓을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정학적 이익과 경제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 월가놈들이 하는 말만 믿지 말고 우리끼리는 계속 경계하면서 짚어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다음 이제 3번과 4번 시나리오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몇 수 앞을 볼까요? 3번과 4번 시나리오 대형 헤지펀드가 5개씩 그림자 금융이 크게 도산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은 그래도 버티는데 다른 나라들이 침체되고 또 전 세계의 인플레는 반대로 다시 반등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 글로벌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대침체로 크게 빠지는 경우고요. 가만 보면 3번과 4번 시나리오는 사실 전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일어난 신용위기가 대형 헤지펀드 5개가 빠바방 터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즉 지금 괜찮다 하는 소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림자 금융의 골물대로 골문 부실 채권 문제로까지 확 번져가는 위험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터지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바이든과 연준은
비난을 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그러게 작년부터 진작 금리 내려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일 터진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방에서 막 나오겠죠.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서 쿠사리 먹을 거고요. 전 국민의 여론이 파월 저놈이 잘못했구만 그렇게 될 거고, 또 바이든과 옐런 역시도 그러니까 그전부터 그렇게 막대하게 부채를 늘려가면서 이 부채를 더 키워갖고 말이야, 위기를 더 키우고 말이야, 금융위기를 맨날 괜찮다 하더니 이제 보니까 감독도 못했고 완전 무능의 끝판왕이네.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겠죠. 그러면 뭡니까? 지금 아무리 뭐 우리가 뭐 여차하면 금리나 미리부터 해주고 경제 받쳐주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반기 일이 터지면서 열심히 상을 차려가지고 연말에 고스란히 트럼프한테 상납하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겠죠. 자, 이런 책임을 면하려면 3번, 4번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비하는 이 양반들의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한번 또 예상을 해보죠. 일단은 미국에서 저렇게 뭐 그림자 금융 대형 헤지펀드 빠바방 터지기 전에 중국 부동산 쪽에서 먼저 사건이 터져주면 그보다 고마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먼저 터지면 결국 이 잡금의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자기들이 원한 대로 된 거죠. 한 발 더 미국 달러의 승리에 다가가는 결과일 것이고요. 동시에 그러고 나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와도 또 자기들 뭐 대형 헤지펀드가 터져도 이거 누구 때문이냐, 원인이 뭐냐? 중국 부동산 부채가 먼저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 위기로 번졌네. 아유, 저놈들 탓이네. 중국 탓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유럽 등지에서 작년 CS 사태처럼 먼저 미국보다 먼저 크게 터져줘도 그쪽 얼마든지 그쪽 원 탓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지금 미국은 소규모 상업용 부동산이지만 유럽은 지금 독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중국이든 유럽이든 어디서든 침체가 생기면 그 한 경제권의 침체는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옆에 세계로 그게 침체가 시간을 두고 전염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이 정말 이대로 장기적인 침체에 앞으로 빠지게 된다면, 뭐 잃어버린 20년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물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중국 물건이 계속 더 싸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기 위해서 외국에 수출할 때 자기들끼리도 경쟁하느라고 중국 애들이 점점 더 싸게, 더 많이 싸게 아주 헐값으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겠죠. 지금 실제 그게 뭡니까? 우리가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경쟁 붙었잖아요. 지금 출혈 경쟁 붙었잖아요. 서로 간에. 지금 여러분들 맨날 뭐 보면은 아직도 테무에서 물건 안 사셨습니까? 막 날마다 그런 선전 아주 지겹게 나오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벌써 뭐 11번가 뭐 지금 뭐 얘네들 때문에 망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예.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얘네들 때문에 이 저가 수출, 인플레이션으로 세상이 힘들어진다는데 요새 물건은 더 싸졌어. 중국에서 사면은 테무 쉬인 사면 뭐 이거 뭐 5,000원, 만원이야 물건들이. 물론 사서 몇 번 쓰면은 너무 허무하게 다 부서지고 말도 안 듣고 하지만 어쨌든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얘네들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겠죠? 이거를 디플레이션의 수출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중국의 연속적인 물가 둔화로 디플레 초입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어제까지 나온 또 지표들 보면요. 유럽, 영국, 일본 아주 이 중요한 경제권들이죠. 얘네들이 줄줄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기술적 침체에 빠지는 충격적인 게 아니죠. 우린 다 예상했던 거죠. 항상 증시에서 얘기하는 거 정반대로 가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각 국가의 증시는 사상 최고점 상태입니다. 저는 이럴 때 이미 뭐 기술적으로 뭐 정고점 넘어서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나 뭐 사상 최고점 뭐 가고, 웃긴 게 지금 독일 닥스도 그래요. 독일 닥스도 증시는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저는 이런 거 쫄보라서 무서워서 손 못 대죠.
기사들, 관련 기사들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전 세계로 전염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힘드니까 부동산 위기를 막으려고 해외 부동산들을 헐값에 막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 부동산 그 안 좋은 경기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며칠 전에 유로존의 지난 4분기 GDP 성장률 나왔는데요. 결국은 3분기 마이너스 4분기에는 0% 성장해서 2분기 연속 기술적인 경기 침체나 다름없다. 스태그네이션 우려가 지속된다는 얘기 나왔고요. 또 며칠 전에는 독일, 언제는 어마어마하게 자기 뭐 잘 나간다 하더니 1.3에서 0.1로 전망 대폭 하향. 독일 완전 역성장, 큰일 났다 하고 있고요. 유럽을 끌고 가는 게 독일이죠, 사실. 프랑스하고. 영국, 작년 3분기 이어 4분기도 역성장.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지금. 예. 독일 경제 비틀. 독일이 유럽에선 제일 부자 국가고, 동유럽의 뭐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요런 애들 다 지금 뭡니까? 루마니아. 독일한테 자기들이 만든 싼 물건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인데, 독일이 힘들어지니까 동유럽에 못 사는 나라들 전부 도미노로 경제가 무너지려는 조짐까지 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그렇게 잘 나간다며요. 지금 증시가 뭐 버블 때보다 더 올랐다면서요. 실제 절대 펀더멘탈이나 그 실물 경제 그렇지 않다고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죠. 다들 일본 경제 뭐 수출이 호황, 엔조 효과로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을지 몰라도, 내수를 상대하는 일본의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빼고, 대기업들 빼고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가게들은 지금 힘들어 죽는다. 꾸준히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일본 경제 규모, 일본 역시도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 규모도 그 지금 힘들다는 독일보다 더 쪼그라들어서 4위로 추락했습니다. 일본이 밀려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본하고 비교할 때. 예. 오히려 이렇게 됐는데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한국을 이번에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아주 크게 추락했다는 거죠, 지금 경제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일본은 버블 경제 이후 34년 만에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와, 실물 경제와 정반대로 가죠. 예. 자, 그 와중에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오늘 일본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다니, 4월 달에 과연 금리 인상 할 수 있겠나? 일본 중앙은행이, 이런 얘기도 지금 슬슬 나온다. 제가 얼마 전 그 일본 엔화 3차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세계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다 끝났고, 인플레는 쭉쭉 쫄아드는 디스인플레이션과 오히려 침체로 가려는 마당이라서 다들 금리 인상을 선진국들이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 혼자서 뒤늦게 금리 인상한다? 과연 그때 가서 얼마나 그게 가능할까? 거기에 일본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지진과 화산 피해를 받을 거고, 국가는 그런 국가적인 피해가 올 때마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다시 재정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 해봤자 얼마나 앞으로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달러 강세를 또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하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슬슬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자, 어쨌든 세계적으로 다들 주요 경제권들이 침체,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서로 전염이 되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먼저 터지면 좋은데, 만에 하나 중국이 하반기까지 끝까지 안 터지고 버티는 와중에 미국에서 저렇게 대형 헤지펀드 5개가 터지면서 미국에서 먼저 일이 터진다고 해보죠. 그리고 그 여파가 세계로 퍼진다면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기축통화 세력이 제일 원하지 않는, 그렇게 머리 굴렸는데 결국 공산당 허리띠 쫄라매고 완전 양쪽 가드 올리고 엎드려서 아무리 펀치를 때려도 거북이처럼 버티다가 미국에서 먼저 일이 터지는 제일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보니까요, 그 유명한 소로스 펀드에서
요새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술렁이고 있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에서 지분을 확대를 해줬습니다. 예. 정권의 어떤 도와주는 움직임이죠. 걱정 없다. 우리는 여기 충분히 잘 살아날 거고 아무 문제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분을 이번 기회에 늘렸다. 이런 거를 소로스 펀드 같은 조지 소로스의 이런 큰 세력이 이렇게 먹어주면 사람들이 더 안심하게 되죠. 예. 옐런이나 연준 의장 또 소로스까지 나서서 이렇게 미국에서 뭔 일이 안 터지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3, 4번 같은 일이 터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다이먼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일단 뭔 일 터질지 모르니까 아예 트럼프를 지금 사법적으로 엮어가지고 재판에서 집어 넣어버리고 대선 출마 못하게 만드는 게, 물론 그러면 더 잘못 건드려서 역풍이 불 수도 있겠지만 그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다 오게 되는 결과가 더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엮어 넣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이렇게 일이 터질까 안 터질까 끝까지 가다가 정말 터지면 X 말짱 되는 거니까 미리부터 이거저거 다른 원인으로 터진 것처럼 살짝살짝 터뜨린 후에 세계적 경제 위기가 와도 바이든이 되거나 정 바이든 안 되면 딴 사람 내세워도 되고, 너무 나이가 드셔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바이든이 아유 내 후계자로 굳이 다이먼이 아니어도 딴 사람 찍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승계시키겠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제가 볼 땐 사실 좋은데, 또 뭐 여기에 뭐 관계된 정재계 인사들의 이권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쉽진 않겠죠. 자, 여기까지 긴 얘기 들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부록 하나, 그분의 움직임. 부록은 뭐냐? 아마존의 전 CEO 제프 베이조스 아시죠? 예, 머리숱 별로 없으신 분인데요. 원래 머리숱 없는 분들, 이렇게 삭발하신 분들이 세계적으로 큰일을 하시고 아주 멋있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터프한 마초적 이미지로 하는데 우리 동양권에서 너무 그 여성스러운 외모를 좋아해요. 예, 어쨌든 이 아마존의 전 CEO인 제프 베이조스님께서 코로나가 터지던 2020년 3월 그 이전에, 사실 이미 2022년도 그때 11월부터였던가 10월부터였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해인 2022년 말과 또 2023년 그 증시가 3월 달에 폭락하기 직전인 1월하고 2월 사이에 걸쳐서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당시 최고가를 달리던 아마존 주식 자기가 들고 있는 보유량의 상당량을 미리 털고 나갔었습니다. 제가 그때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때 2021년도 말과 2022년도 초에 블로그질을 제가 하면서 글을 쓰면서 그 당시에 지금 고점이다. 나가야 된다. 앞으로. 고점 신호와 여러 가지 위기 감지 경고들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때마다 제가 또 그 근거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제프 베이조스 같은 애들이 먼저 털고 나갔다. 이거 뭔가 있다. 근거로 제가 얘기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예.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작년까지만 해도요. 한 1년 정도는 아마존은 뭐 빅테크 뭐 빅세븐 뭐 하는데도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잘 오르지 못하고 계속 횡보했었습니다. 지지부진했었어요. 또한 2022년도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버림받으면서 아주 재미도 못 보고 그랬었어요. 아마존 주주들 팍팍 했었죠. 그런데 그 어떤 빅테크보다도 먼저 나와가지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 몸집 다 줄이고 뭐 아마존의 그 뭐 무인 상점 그런 거 다 뭐 쓸데없는 거 다 프로젝트 파기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 제일 먼저 단행했고요. 그 노력이 인정받으면서 또 클라우드 사업이 살아나면서 작년에 또 AI가 클라우드하고 연관돼서 다시 반등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올해까지 지금까지 뒤늦게 그동안 혼자 못 오르고 있고 다른 빅테크들 올라갈 때 손가락 빨다가 이제 걔네들 따라잡는 엄청난 랠리를 보이면서 지금 오늘까지 엄청나게 크게 반등한 게 바로 아마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아마존의 주가 반등인데요.
아직 예전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뒷심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존은 현재 이번 2월 달에 있었던 그 어닝 시즌에서도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와 더 좋은 앞으로도 우리는 정말 잘 나갈 거다. AI, 클라우드 이런 것 때문에 더 좋은 가이던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아마존 앞으로의 탑픽이다. 그렇게 딱 선정을 해줬고요. 특히 AI 클라우드하고 관련된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인정을 받으면서 요새 애플하고 테슬라 등은 가라앉는 반면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함께 넷이서 어깨동무 딱 하고 차세대 주자로 지금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전성시대죠. 그리고 아까 차트에서 본 것처럼 아마존은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아직 예전 전고점에 도달하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이만큼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처럼 주가가 이렇게 다시 크게 반등하고 전성기가 돌아오고 앞으로 더 잘 나갈 거다 하는데 이제 사실 아마존 CEO 그 제프 베이조스는 후계자한테 이미 예전에 물려줬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더 다른 사업, 스페이스 오리진 같은 우주 사업 이런 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뭐 투자금이나 뭐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뭐 구실들을 대면서 돈이 좀 필요하니까 자기가 가진 아마존 주식을 금년에 좀 많이 좀 팔아야겠습니다 하고 대량 매도 계획을 당국에 사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한 지 열흘도 안 됐죠. 열흘 전인가 했어요. 그 계획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주가를 막 대량으로 크게 파는 거는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주가 조작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당국에 신고를 하고 고지를 하고 팔게 돼 있죠. 얘기하기를 계획이 앞으로 1년 동안 2024년 12월 말까지 금년 한 해 동안 얼만큼이나 팔 거냐 5천만 주를 팔 거라. 상당히 많이 파네요. 5천만 주를 팔 거고 시가로는 약 85억 달러 지금 아마존 주가로 계산하면 요거 팔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좀 많이 팔긴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천천히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사들 한번 쭉 제가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처음에 이렇게 얼마 팔았다 나와요. 기사가 두 번째 근데 하루 지나서 또 얼마 팔았다 나와요. 또 이틀 지나서 그런데 이번에 또 팔았다 오늘까지 나와요. 자, 요거 다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1년 동안 틈틈이 충분히 나눠서 잘 팔겠지 했던 사람들이 예상과 달리 왜냐면 아마존 앞으로 주가 더 날아갈 걸로 다 보고 있으니까 계속 더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신고가 수리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요. 이 양반이 2월 7일부터 14일까지 단 6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은 시장 안 여니까요.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영업일이 단 6일입니다. 어제까지. 단 6일 동안 쉬지 않고 팔아짓겠습니다. 아주 작심하고. 요이 땡 하니까 얼마나 팔았냐 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1년 동안 팔기로 예정된 전체 액수의 이미 4분의 3을 팔았어요. 지금까지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예정된 5천만 주 중에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00만 주를 팔았고요. 즉 예정된 양의 72%를 6일 만에 팔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